경제 속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272명 재석에 찬성 220, 반대 29, 기권 23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네. 먼저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뭐 한마디로는 슈퍼 상법이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었죠. 네. 예. 이사가 누구에게 이 의무, 충실의 의무를 다하느냐. 기존의 기업의 이익에서 이제는 주주의 이익까지도 함께 넣는 겁니다. 기업과 주주. 근데 여기에서도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기업과 주주냐, 기업과 전체 주주냐, 이것을 놓고 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기업과 전체 주주가 됐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주주와 전체 주주가 다른 게 주주라고 하면 어떤 특정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특정 주주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할 거야 뭐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나름 그 전체 주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선방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익과 전체 주주에게 충실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뜨거웠던 게 이 감사 선임과 관련한 3% 룰이었잖아요. 그랬죠. 이거는 훨씬 더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대 주주가 자기에게 좀 입맛에 맞는 그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 밑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까지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은 3%밖에 못하지만 뭐 친한 사람들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뭐 친인척도 네. 있을 수 그래서 있고. 네.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 다 뭉뚱그려서 이쪽은 이제 3%로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어쨌든 합의 끝에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빠진 부분이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습니까? 이제 이것도 여당에 네. 따르면 나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추가 보완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라는 것은 이제 이사회 외에 감사 외에 한 명 더 이제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었고, 집중 투표제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이제 이사 같은 걸 뽑을 때 숫자대로 표를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이제 개인 주주들이라고 해도 한 명에게 몰표를 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회 안으로 집어넣는지 이런 방식을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야당도 반대를 했고 재계에서 이 정도까지 양보했는데 이것까지를 바로 하면 좀 너무 급하지 않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내면서 이 점을 또 협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여서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분과 집중투표제는 향후 공청회라든가 여러 차례 또 논의 끝에 추가 보완 입법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재계에서는 근데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소송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 경영권이 공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M&A 부분 이런 걸 우려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많은 고민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지금 재계 측에서 원하는 부분은 뭐 포이즌 필 같은 것들, M&A가 떨어졌을 때 기존 주주들이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라든가 뭐 여러 차례를 보완 입법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뭐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현재 우리 오너들, 재벌 일가들이 좀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좀 내어주고 그 대신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최대 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좀 이제 혜택을 좀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문제는 실은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된 이게 무슨 의미야라고 할 텐데 이거는 일종의 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냐? 지금까지 K 증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핵심 사업부를 뭐 물적 분할한다든가 한 회사를 쪼갠다든가 뭐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어떤 꼼수, 뭐 특정 집단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못합니다. 이건 아마 뭐 사개에서도 다 나왔는데 이런 행동들은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다 이 소송 가맹은 100% 패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못된 짓, 뒤통수 치는 짓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주주 환원
뭐 주주 배당 확대라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밸류업이. 그래서 한 저는 세 가지 정도. 아마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속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돈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세금 부분인데 미국이 한 15% 정도 되고 중국은 1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4%의 돈 있는 부분 종속세까지 이게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최대치로 많이 맞으면은 거의 이제 50%를 맞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배당 소득, 그러니까 이 배당을 많이 해주고 우리도 배당을 가지고 생활비를 살려면 세금을 많이 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 소득은 분리해서 아마 그게 10%일지 아니면 미국의 15%일지 12%일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좀 따로 떼어 넣어서 하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추가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런 부분은 또 이 오너 최대주주도 좋아하는 게 이 뭐 그룹마다 다르지만 자기네들도 배당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당 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네. 것들은 뭐 기본 소액주주라든가 모든 이제 주주들이 좋아하는 측면이어서 이제 이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살짝 언급을 했던 건데 배당 성향 뭐 35% 혹은 30% 기준,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게 번 돈에 얼만큼을 환원하느냐, 배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35% 기준으로 자르면 뭐 100을 벌었으면 35는 일단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 배당 성향 좀 기준을 명확히 세운 다음에 이거를 지킨 기업에 대해서는 뭐 법인세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게 되는 이 배당 성향 기준 지금은 35%가 좀 유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소영 의원이 이거 잠깐 뭐 입법 발의는 한 것 같은데요. 이제 PBR 0.8배. 그러니까 지주사 같은 경우에 PBR이 워낙 낮으니까 0.8배 이상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주 환원을 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 할증 20% 맞는 것들은 상속 증여할 때 그건 깎아주자라든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은 아니지만 상법 개정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 왜곡된 짓은 못하게 막아놓고 본격적인 밸류업을 하게 되는 이제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하나씩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장은 좋아하겠는데요? 좋아하죠. 네, 네. 어떻습니까, 중시가? 지가 네. 들어오기 직전에 3,100까지를 다시 탈환하는 거를 보고 왔거든요. 특히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상당폭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이제 일본 사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본도 진짜 저평가, 거기도 우리 못지않은 뒤통수 치기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가 최근 한 4년, 5년 가까이 진짜 강력한 밸류업을 했잖아요. 채찍과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일본은 PBR이 1.4배 정도까지 됐어요. 전체 니케이 225가. 근데 우리는 지금 3,100 가도 1배, 1.08배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준까지만 1.4배 받아도 뭐 3,600, 3,800은 갈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적극적인 아까 말한 이제 추가적인 보완책, 입법들이 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3,1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이런 흐름, 상승 흐름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이제 예. 좋죠.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네.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닌 좀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7월 8일까지인 미국의 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종료입니다. 이제 7월 8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유예 기간의 끝이고요. 과연 이제 7월 9일부터 한 번 더 유예를 연장해 줄지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본격적으로 발효시킬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는 때문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반면에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가 뭐 러트닉 상무장관은 뭐 9월 정도까지 조금 더 열려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좀 이게 다른데 이게 워낙 불확실성이고 이제 굉장히 또 우리 상식을 깨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7월 8일 유예기간 끝까지를 한번 보고 어떤 결말인지 이게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면 네. 지금 막 상법 개정도 되고 뭐 외국인들도 몰려오고 환율도 떨어지고 다 좋잖아요. 이대로면 그냥 쭉 갈 것 같지만 일시적인 충격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여러 나라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간밤에 나왔던 네. 게 베트남과의
협상 타결입니다. 이 점을 두고 저도 뭐 아침에 회의도 하고 여러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베트남은 당초에 그 판에 막 쓸 때 46%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막 베트남도 하고 하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미국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베트남의 상호 관세율이 20%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언론마다 좀 다르게 썼는데요. 원래는 이제 기본 관세 10%, 상호 관세율 합쳐서 나오는 게 최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호 관세 20%가 아니라 기본 관세와 베트남의 상호 관세율을 합친 최종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에다 10 더해서 30%가 아니라 이제 베트남의 관세율이 20%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46%였다가 20%. 20%도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도 그렇지만 거의 OEM의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의류도 거기 가서 공장에 가 있고 거기 있는 것이 미국으로 가고 뭐 가전 공장도 가 있다가 가고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46%를 맡게 되면 베트남이라는 곳에 공장을 지을 일이 없죠. 각 기업도. 그러니까 이제 이 20%에도 좀 만족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요. 20%를 받기 위해서 뭐 보잉 비행기 사주는데 11조 쓰고 하여간 트럼프 요구를 다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 그 다 해주고 20%잖아요. 근데 최초에 그 판에 써 있었을 때 일본은 24%고요. 우리는 25%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해줘도 20% 받는다면 아니 그럼 25%면 우리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도 20%밖에 안 된다면 그저 우리가 5%밖에 그거를 해서 이게 과연 뭐 연쇄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면 이거 협상에 대해서 그냥 트럼프 행정부와 강대강으로 붙어버려?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드는 고민은 네. 트럼프가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판에 썼던 그 상호 관세율을 기억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한 3, 4일 전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다시 원하는 내용을 담아서 서한으로 관세율과 함께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5%를 알고 있고 일본은 24%를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롭게 또 트럼프가 서한을 보내면 서한이 도착해봐야 알겠죠. 이걸 또 높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생각을 트럼프도 할 것 같거든요. 아니 베트남 저렇게 노력했는데 20% 줬으면 다른 나라들이 노력하겠습니까? 우리가 25%인데? 예? 아니 일본한테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버릇없다 네. 그러면서 맞아요. 30에서 35% 물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버르장머리 없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버릇없다는 표현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고선 예. 35%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포석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부도 협상을 좀 하다 보니까 베트남도 볼 거 아닙니까? 막 열심히 해도 20%는 무조건 매기는 거라면 일본도 강짜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일본은 24%인데 고작 4%포인트인데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 35%라는 것을 꺼내지 않았는가라고 해서요. 7월 8일 전에 아마도 이제 서한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들 뭐 여기에 따른 이거 안 지키면 뭐 얼마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봤는데 이게 정말 일본에 준하는 35%의 뭐 이제 관세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본이랑 합친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증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일단 상당 부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는 협상이 잘 될 줄 알고 뭐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주가도 굉장히 올랐거든요. 근데 좀 약간 걸리는 게 최근에 조선주들의 주가가 좀 이 협상 유예 기간이 다가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주식은 좀 똑똑하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혹시 이런 좀 트럼프 대통령의 목리를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상법 개정도 좋고 뭐 추가 입법도 뭐 배당 확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당장에 이 7월 8일 관세 유예 기간의 종료 부분에서 나올 불확실성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사정도 있지만 그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중요하죠.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요. 달라지니까 네. 주식시장은 좀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부동산 좀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6월 27일이죠.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을 했어요. 네. 부동산 집값이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 규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네, 상방은 완전히 막힌 것 같습니다. 호가도
강남은 정말 뭐 콧대도 없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1, 2억 정도 호가도 낮춰졌다라고 하고요. 잠실 쪽으로 가면 이제 3억대 정도까지 호가가 좀 낮아진 이제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건 호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누가 사야 되는데 거래 자체가 이제 거의 끊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거래도 물론 이제 뭐 배액 배상이라든가 계약금을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지금 몇 건씩 취소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계약금을 걸었다가 뭐 가계약을 걸었다는 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왜 상방은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서울 집값의 평균이 13억, 14억이거든요. 6억으로 끊으면 자신의 실탄이 7억은 있어야 이제 살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정도는 열심히 모아놨다고 칠게요. 뭐 또 자기 집 팔아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강남구의 평균 집값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6억 빼면 24억의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가서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하고 만약에 그 강남 집값이 더 오른다면 그게 35억이 됐다면 이제 무려 29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거기 살 수가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현금 부자가 있는데 20억, 30억을 든 부자가 이미 뭐 집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 집값이 올라가기는 좀 굉장히 좀 힘들었다. 그만큼 역대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뭐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은 집값이 더 안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떨어지는 부분들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급격하게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제 4기는 모르지만 3기 신도시를 더 빨리 공급한다라는 공급 이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몇 가지 더 초강력 대책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아마 이제 보유세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질문 나올 때 대출 규제는 이제 맛보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맛보기란 표현 썼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은 기존의 이 대출 규제 말고 다른 뭐 지금 세제 카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카드를 꺼낼 거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꺼내는 거예요? 건 않겠지만요. 네. 일단 여기에서 아마 잠잠할 텐데 숨고르기에 들어갈 텐데 만약에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는 이제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세금으로 뭐 집값 잡기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주식 시장을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더 활성화시켜서 돈들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더 오르지는 않지만 지금 이 높은 시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하는 전세 대란의 우려라든가 뭐 노도강 풍선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그런 추가적인 정책을 쓸 텐데 좀 뭐 대표적인 것이 역시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보유세를 상당 부분 높이고 대신에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가지고 소위 말하는 거래를 활성화시키되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보유세는 높이는 이 방식, 이게 하자 해놓고선 결과적으로 못했었거든요. 이제 이것까지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 부분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돼 있고 네. 7월 1일부터도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돼서 굉장히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네. 자체가. 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뭐 여지라든가 좀 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주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열어주면서 이제 완전히 그 틈을 들어가서 오히려 막 그런 역효과가 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번에도 저도 카드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책 좀 나왔을 때 이 주택담보대출은 6억으로 끊었잖아요. 근데 신용대출이라든가 딴 거를 연끌해서 또 집을 살 수가 있어서 같이 나온 부분이 이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이제 조항이 함께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의 범위에 대해서 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카드로는 신용대출이에요, 아니요? 또 현금 서비스는 신용대출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 문의가 또 금융위에 쇄도를 했는데 어제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카드로는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넘는 범위로는 이제 카드로는 거의 포함해서는 못 빌립니다. 다만 현금 서비스는 일단은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해뒀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분들 보면 이 카드론을 그러니까 우리네 자영업자분들은 이 사업자 대출도 받지만 이제 본인의 뭐 집담보도 사업에다가 투입하고요. 자기네 신용대출도 받아서 사업에다 넣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카드론에 의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지금 전원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도 당국이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카드론도 이게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연수득 이내로 못 빌려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은 일단은 완전히 좀 죄여서 그 구멍을 막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상황, 부동산 집값 상황을 보고 하나씩 열어주거나 보완책을 내주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초반부에 이제 하나씩 열면 이제 완전 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이주비도 6억으로 또 다 커트를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함께 있다는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